네, 시사인의 눈높이 국제뉴스 김영미 편집위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좀 특별한 폭탄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통폭탄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통폭탄이 뭐냐면요. 되게 간단한 폭탄이에요. 그 드럼통이라고 불리는 그 통에다가 폭약을 잔뜩 넣어가지고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폭탄이거든요. 근데 주로 이 폭탄이 사용되는 곳이 지금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만든 거지만 그 위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리아 알레포라든지 이드리브라든지 이 북부 지역 이쪽에 이제 통폭탄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희생자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여성들 이런 희생자들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통폭탄이 이제 공격을 하는 주체는 뭐냐면 주로 민간인, 그리고 병원, 학교, 이런 민간인들의 시설을 중점적으로 지금 폭격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인도주의적인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통폭탄과 그다음에 민간인 시설, 특히 이제 병원에 대한 폭격이 요즘에 많이 사건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마린 씨를 모시겠습니다. 이분께서는 그동안 벌어졌던 이런 통폭탄에 희생된 민간인 시설, 특히 이제 병원에 대한 폭격에 대해서 증언을 하러 전 세계를 다니시는 분인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제가 이제 취재하고 있는 분쟁 지역, 특히 이제 뭐 이라크라든지 시리아 등지에서 좀 많이 봤던 단체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의사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목격하신 그런 폭탄의 피해, 그 다음에 병원에 대한 공격, 민간인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 실태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어느 나라에서 지금 그런 병원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인도주의적인 시설에 폭격이 있는 건지 몇 개 케이스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지난 18개월 동안 너무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가장 큰 예로 2015년 10월 3일에 미군의 공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북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쿤두스 외상센터에 대한 공습이 있었습니다. 10월 26일이죠. 그래서 북부 예멘에 있는 하이든이라는 지역에 한 병원이 2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쿤두스하고는 달리 환자들이라든지 사람들, 의료진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2시간 안에. 이 지역에 사는 20만 명이 이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2015년 10월이죠. 쿤두스 병원의 어떤 공습에 대해서, 이 공습에서 42명의 환자와 의료진이 사망을 했거든요. 시리아에 있는 저희 MSF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병원들에 대한 17차례 공격이 더 있었습니다. 7건의 공습 이런 것도 2015년에 시리아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많은 그런 공습 중에 아주 일부이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공습과 공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병원이라고 하면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동안의 전쟁에서도 좀 보호되고 그런 데인데, 왜 미국 같은 큰 강대국,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병원을 미국이 공격을 한 거예요? The norms, the rules of war are protecting hospitals and medical facilities. 전쟁에서는 이런 병원 같은 시설은 보호되는 게 보통이죠.
Of course, they have not 물론 been, 이게 100% 다 100% 보장되어 온 것은 guaranteed 아닙니다. that structure would be attacked. 80년대 아프간에서도 공격을 받긴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경우에는 너무나 이런 그 병원에 대한 공격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 전쟁에 전략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서 희망을 없애라. 이 사람들의 그 도와주는 이런 그 케어를 없애라. 그 전쟁에 대한 그 치료를 하는 것 외에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이런 치료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적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예멘 같은 경우에는 북부 지역이 완전히 융단 폭격을 했고요. 그 융단 폭격에 포함된 데는 물론 병원들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군사지역, 밀리터리 존이라고 돼 있는 데는 완전히 병원도 예외 없이 다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당국들에서 이건 실수였다. 우리 뭐 인텔리전스 쪽에 첩보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것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간에서는 뭐 그 전쟁의 그 연기, 전쟁의 뭐 그 fog of war라고 해서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뭐 실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계속되고 있고. 너무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너무나 숫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 그 배후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The backdrop and the political dynamics that are generating such a series of attacks.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요, 이 그 대테러 조치라는 그런 어떤 그 명문 하에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지켜져 왔던 것들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구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적이라고 해도 군인이라고 해도 싸우기를 중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양쪽에서 다 케어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100년 동안, 150년 동안 우리가 어떤 그 전쟁에 있어서 다 지켜져 오던 그런 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프간 지역의 쿤두스 병원에 대한 공격이 있기 일주일 전에 이 지역 전체, 이 그 도시 전체가 다 그 적의 지역이다, 호스타일한 적의 지역이다라고 선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 도시 하나를 전부 다 적의 지역이라고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탈리반이 그 지역에 점령을 하고 그 지역에 다시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역에는 그 시민들이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들이 거기를 점령했기 때문에 여기는 적의 지역이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거고, 적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공격도 전쟁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그런 문맥에서 굉장히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2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리아에서는 여러 가지 그 법들이 통과가 됐는데 이것은 적이라고, 그러니까 적진에서 어떠한 인도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로 간주된다라는 그런 법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라서 의사인데 그런 어떤 찐이라고 규정이 된 그런 지역에서 사람들을 도와줬다, 치료를 해줬다, 그러면은 저는 적을 도왔다,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라는 것의 개념, 또 범죄자라는 것의 개념, 테러리스트라는 것의 개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의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있어서 굉장히 애매한 회색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그 병원 공격에 대한 어떤 명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시사인에서도 그 쿤두즈에 관한 그 폭격 사실 그거를 굉장히 크게 저희가 기사를 썼었는데요. 그 이후에 기사가 나간 이후에 이제 독자들 반응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사과를 받았는지 미국으로부터 그 이후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 쿤두스 이후에 저희는
그 독립적인 믿을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이런 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어했던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팩트 파인딩이죠. 그래서 왜 저희가 타겟이 됐으며,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타겟이 되었었던 건지 그런 것도 알고 싶었었고, 또 다시 여기 가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조사 또는 수사가 팩트 파인딩이 돼야 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런 그 단체에서 해야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사를 했죠. 그래서 물론 이것도 그 조사 자체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그 어느 정도는 그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실제로 공습을 한 그 당사자가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좋은 스탠다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자가 판사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팩트 파인딩을 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서 이런 공습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합니다. 뭐 아프간 쿤두즈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리아 알레포라든지 그런 곳도 계속 지금 병원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쪽 상황을 좀 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 Syria, the situation has been going from worse to worse, in particular in East Aleppo, which has been besieged.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나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알레포 동부 쪽은 7월부터 여기가 포위가 돼서 이 안에 있는 25만 명이 완전히 갇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계속해서 그 폭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는데, 7월 초부터 이런 상황을 보면은 27번에 27번의 공습과 폭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MSF 지원을 받는 그런 병원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데,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아주 며칠 사이인데 62명이 그 사망자를 낸 그런 공격이 있었고요. 이 중에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고, 지난 3주 동안 이런 폭격으로 사망한 아이들의 수가 114명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남아있는 의사 수는 35명이고, 이 중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7명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폭격을 받고 있는 25만 명을 다 보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병원에 대한 물자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보급이 안 되니까, 이 지역이 완전히 포위가 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병원 물자에 대한 그런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의사들도 계속해서 쉼 없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응급실로 들어오는 사람이 하루에 전에는 15명이었는데 이제는 100명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ICU 그 침상도 이제 모자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의사들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정말 보지도 못했던 그런 부상, 외상을 받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 최근 몇 주 동안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레포나 뭐 아프간이나 예멘 이런 곳에서 지금 계속 그런 공중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중 폭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좀 더 강한 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공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공습을 멈추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도 혹시 이거에 대해서 폭격을 멈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I think today we're all particularly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습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국가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공습에 연루된 5개의 국가 중에 4개 국가는 안전보장이사회 그 국가입니다. 그래서 UN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국가들이고, 뭐 어떤 방법으로든 뭐 연합군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이든 이런 공습에
연루가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 우리가 다시 확답을 받는다? 이거는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 3일에 UN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인에 대한 그런 폭격을 하지 않는 것을 결의를 했거든요. 유엔에서 이미. 그런데 그 결의안의 당사자들이 공격의 배후에 연루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사실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대한민국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런 공격을 하는 그런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자꾸 얘기를 하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도 결의안이 채택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국가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힘을 모아서 정부에 대해서 이런 결의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어떤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방이라고 하도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지금은 저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얘기를 해야지 알레포에 있는 의사가 바닥에서 사람들을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 무너진 집에서 공습으로 무너진 집에서 아이를 꺼내지 않아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고 이것이 인류로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꺼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 지구 저쪽에서 그런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좀 많이 알리고 싶다는 마음도 좀 있긴 한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폭격이나 이런 거에 이제 희생자 혹은 목격자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직접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요. 그 목격을 한 그런 의사들과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정도의 아주 극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절도 있기도 하지만 화상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집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그런 아주 극심한 외상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하면 폭력이지만 그 폭력의 정도가 엄청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침대에 누운 상태로 정말 불에 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건물에 불이 나서 여기를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비행기에서 다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총격을 가한다거나 아니면은 폭격 때문에 날아다니는 이런 잔재들 때문에 여기에 맞아서 몸이 찢겨나가고 하는 이런 아주 극심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험이라는 건 사실 정말로 끔찍한 그런 어떤 폭력적인 사태를 이렇게 보고 경험함으로써 이거를 본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폭격이나 이런 것에 아이들의 희생이 무척 큰데요. 아이들의 희생이 이렇게 큰 이유는 뭐예요? What you see in those attacks is that, sadly. 이런 공격들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타겟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무차별적으로 가리는 것 없이 학교, 시장 아니면 사람들이 보통 생활하는 그런 장소, 보통 가족들이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도 폭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도 굉장히 다양한 거죠. 할머니 같은 분부터 아이들까지 이스트 알레포 같은 경우 동부 알레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공습이 시작된 게 2011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습에 의해서 사망한 아이들의 수가 5,200명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부상을 당한 아이들은 더 많고 그 중에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애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모든 의료 자원이 다 응급
치료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 예방주사 백시네이션 같은 것도 다 스톱이 됐고, 그 다음에 물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없어지고 또 이런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력도 필요한데 이런 시설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모를 잃은 고아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이런 정말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기가 기억하는 것은 이런 전쟁의 기억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블 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폭격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응급 지원팀이 올 때까지, 또는 사람들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런 폭격에 대한 의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폭격에 대한 좀 생생한 얘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민간인에 대해서 군이 이렇게 전면전을 한다는 건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이 이제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제 가슴도 아프고, 그런데 이걸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비도덕적인 전쟁이 앞으로는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에도 많은 일 하시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비인간적인 그런 전쟁에 대한 좋은 증언자가 되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부상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알레포 동부 모든 병원이 환자들로 꽉 찹니다. 집중치료실과 입원 환자 병동은 저마다 초만원을 이룹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병동을 비워야 새 환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한 병원에서 하루에 20차례, 30차례 수술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병원들은 총력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포위 기간 동안 연료, 소모품, 의약품을 제한해서 써야 했지만 폭격이 격화되는 바람에, 특히 격렬한 폭격이 여러 날 계속되면서 연료든 뭐든 사용량을 제한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활동을 줄이고 물자를 더 적게 쓴다면 석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폭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한 달 혹은 6주 이상 활동을 지속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يعني نشوف المشافي الثانية هل يعني عم تشتغل مشافي بأقصى طاقات، يعني نحن على أساس بالحصار يعني إنه نتبع سياسة تقنين للمحروقات وللمستهلكات والأدوية، بس باشتداد القصف يعني لفترات طويلة كأيام طويلة كانت شديدة كتير، فما قدرنا نعمل أي تقنين لا للمحروقات ولا يعني متوقع مع التقنين تخف تخفيف العمل 3 شهور، بس إذا تم هيك وتيرة القصف نفس الشيء بجوز يعني شهر ونص يعني. 이번 주에 탑5 뉴스, 그러니까 저번 주 통틀어서 국제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 혹은 아주 독특한 뉴스, 그리고 주요 언론에서 좀 다뤄지지 않는 뉴스라도 좀 그쪽 지역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졌던 그런 뉴스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태국의 국왕께서 서거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큰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태국에는 지금 뭐 거의 문상하는 분위기, 그리고 조문객들이 이제 계속 뭐 상복도 있고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들한테는. 근데 문제는 이 태국의 국왕이
좀 어떤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이 국왕이 서거하신 거에 대한 슬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슬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국 정부가 1년 동안 국왕 서거에 대한 애도 기간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가능하면 좀 뭐 유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나는 일 이런 걸 좀 자제해 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태국 국민들은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거든요. 태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신혼여행지 그 다음에 그 동호회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가서 좀 즐기러 가는 그런 여행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국에는 국왕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고 징역 15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상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뭐 가서 이제 애정 행각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무슨 옷을 너무 지나치게 짧게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지 그 주민들을 좀 자극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왕 서거하신 날부터 한 달 동안 그 기간에는 절대 길거리에서 이제 유흥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 지금 뭐 술집이라든지 아주 그런 유흥지 이런 곳들이 이제 문을 닫거나 아니면 조용히 애도하는 분위기 이런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관광객으로 가다 보면 어쩌다 보면 이제 흥이 좀 넘칠 수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좀 자제하셔서 그 태국 국민들의 슬픔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어쨌거나 이제 태국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정서를 좀 반영해 주셔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그 전에 그 미셸 오바마께서 캠페인을 하나 벌인 게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그 치복이라는 어떤 마을에 그 여학생들, 중학생들이었어요. 그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급진단체한테 납치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납치됐던 그 여학생 중에 이번에 21명이 돌아왔거든요. 거의 2년 만에 지금 돌아왔는데,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는 굉장히 좀 축제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죽었는 줄 알았던 딸들이 이제 살아 돌아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나머지 더 많은 학생들이 아직 정글 속에서 보코하람이라는 이 과격 이슬람 단체 여기에 지금 잡혀 있긴 해요. 그렇지만 21명이라도 이제 살아 돌아올 수 있어서 그나마 나이지리아에서 굉장히 좀 축제 분위기인데요. 이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좀 인질 맞교환이라는 설이 지금 가장 유력합니다. 그거는 보코하람 조직원 중에 이제 정부에 잡혔던 4명의 이제 핵심 조직원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과 우리 여학생들 21명하고 서로 맞교환 형태로 해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게 현지 언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나이지리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어서 확실한 건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21명이 엄마, 아빠 품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그 정글에서 무서웠겠어요. 그 어린 소녀들이. 그래서, 이 소녀들이 돌아온 것이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큰 뉴스였고 아프리카 전역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지금 태평양 이쪽에 이제 지각대가 굉장히 지금 불안한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 경주에서도 지금 지진이 계속 여진이 계속 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아소산도 지금 분화를 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제 티베트에서도 규모 6.4 강진이 지금 피해 보고는 아직 없는데 어쨌든 이 강진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날 파푸아뉴기니에서도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파푸아뉴기니는 브레골이라고 해서 환태평양 이쪽 그게 그 지진대를 형성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 태평양을 둘러싸고 이쪽 대륙들이 지금 계속 불안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진에 대한 뉴스들이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로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페리 전복 사고를 해가지고 100명 넘게 지금 사망을 했어요.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도 세월호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저희는 좀 남의 뉴스 같지가 않아서 이 뉴스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미얀마 이제 중부 쪽에 이제 진두윙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널 때
그 페리를 타고 건너요. 주로 이제 통학생,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뭐 어떤 사업차 혹은 일터를 찾아가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타는 건데 이 페리가 전복된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태운 거죠. 그래서 거의 한 2배가 넘게 탔다고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요. 어쨌든 그 미얀마라든지 이 밑에 동남아 몇몇 국가에서는 그 로컬 페리를 탈 때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정원 외로 많이 태우다 보면 이런 전복 사고가 수시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0명 가까이가 사망한 사건인데 아무쪼록 좀 잘 수습이 되시고 미얀마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아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얀마에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정확한 통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그렇지만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우리나라도 좀 관계 있는 뉴스인데요. 카이로 공항에서 뇌물을 주던 우리 한국인이 체포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카이로 공항에 도착하면 그 외국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현금의 양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국분이 그 현금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한도보다 조금 더 넘게 갖고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넘게 갖고 와서 적당히 그 어떤 벌금이나 이런 거 물었으면 괜찮은데 공항 직원이 와서 여권 사이에다가 돈을 좀 말하자면 이제 뇌물이죠. 그거를 껴서 주면 통과해 주겠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뇌물 공여죄가 됐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은 풀려나셨지만 한동안 그 억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데요. 이 카이로 공항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공항이나 이런 아랍 공항 가셨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뭔가 아무것도 이렇게 잘못한 거 없어도 이렇게 뇌물을 달라고 해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엄연히 그 공항에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룰을 어긴 거는 맞는데요. 물론 이제 사전에 그 나라를 가기 전에 한도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하질 못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뇌물 공여죄로 이렇게 한국인이 억류된 사건인데 뭐 아프리카나 중동 이런 데 수시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뇌물을 받는 직원이 한 명이면 그 옆에 다른 직원들이 반드시 이거는 고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들킬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공항 가서 뭐 뇌물로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를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 나라의 공항의 어떤 규칙이나 룰 같은 경우를 미리 숙지하시고 가셔서 이런 불행한 사태를 좀 막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뉴스 오늘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사 용어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시사 용어는 보코하람입니다. 사실 보코하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이슬람 단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코하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이지리아의 북부 쪽이에요. 지명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마이두구리라는 지역에서 이 보코하람이 처음 발생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뭐 이런 납치나 이런 걸 하던 그런 단체가 아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오토바이 헬멧을 안 쓰고 이렇게 가다가 정부군의 이 보코하람 그 조직원 중에 몇 명이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 사건을 계기로 보코하람이 폭력적으로 변한 거예요. 되게 신기한 케이스죠. 오토바이 헬멧이 참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때부터 보코하람이 확 변해서 납치, 살인 뭐 이런 것까지 일삼고 뭐 이슬람의 어떤 원리를 강조하는 그런 단체로 변질을 했고요. 이들의 본거지가 바로 마이두구리거든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쪽으로 어떤 사업을 가신다든가 뭐 유학을 가실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가신 분들은 마이두구리 근처도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제일 성행하는 사업이 바로 이 납치입니다. 앞서 그 치복의 여학생들 잡힌 그 사건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것도 보코하람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한다.
라고 하면서 그 보코하람의 하람자가 뭐냐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것을 하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썰이 있는데 보코가 영어 책 북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하고 또 뭐 그 나라 현지어로 뭐 다른 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서방권에서는 그게 북이다. 그래서 책을 보는 건 신의 뜻에 위반된다. 그래서 보코하람이라는 썰이 이제 가장 유력을 한데요. 그건 이제 서구 문화에 대한 반감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슬람 원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납치를 하고 또 이 책이나 이런 거 분서갱유도 아닌 시절에 이제 막 책도 다 불사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급진적인 이슬람주의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납치나 살인을 통해서 그 조직에 군자금을 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슬람을 명분 삼아 하는 범죄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이지리아 정부가 보코하람을 좀 많이 강제적으로 좀 진압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나이지리아 굉장히 넓어요. 넓고 북부 쪽에서 이제 토속 세력들하고 이렇게 좀 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일망타진되지는 않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IS에 충성 맹세하는 게 이슬람 단체들의 어떤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IS가 동의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코하람은 IS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함으로써 자기네들은 IS 뭐 아프리카 지부다라고 자칭 말합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그들의 비즈니스는 뭐 납치, 살인, 그다음에 인질 사업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그 조직을 운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나이지리아 혹시 가실 분들은 반드시 그 지명을 외우셔야 돼요. 마이두구리. 현지인이 가자고 꼬셔도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납치를 또 중간에서 브로킹하는 브로커들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아무 지식 없이 갔다가 뭐 그냥 거기 뭐 아프리카 토속적인 게 뭐가 있다 뭐 이렇게 막 꼬시거든요. 절대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코하람에 그 덫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정부 통제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구출하기도 쉽지 않아요. 자국민도 저렇게 많이 잡혀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시사 용어 중에 설명드린 건 보코하람입니다. 보코하람, 나이지리아, 마이두구리 이것만 알아도 나이지리아에서 일하실 분들은 좀 조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국제뉴스를 전하면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 뉴스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지식이 좀 더 가까운 눈높이를 좀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우리랑 가까운 국제 뉴스들, 그 다음에 눈높이에 맞는 쉬운 국제 뉴스 이런 것들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